정치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2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로 아마 저희 뉴스 리액터 최초 가장 고관 대작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오창석 청년재단의 사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카라고 인사가 달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 의총 합당 추진 중단. 네, 오늘 열렸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조국 혁신당에 제안했던 지방선거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공감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성공이라는 진정성에 비롯됐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공유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합당 자체에는 찬성하더라도 지선 전에 합당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최고위원 등을 포함해서 친명계 의원 70여 명이 의원 모임을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모임의 이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입니다. 당 전체 의원 162명 중에 과반에 가까운 다수, 육선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던 사선 박홍근 의원, 그리고 이 대통령의 2기 지도부 때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찬대 의원과 한준호 전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 다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1인 1표제, 그리고 합당 논란,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등 논란 속 친명계 의원 다수가 사실상 반청 깃발 아래 세결집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높으신 분 이카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미래 대통령 경배하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래 대통령 다운 면모를 보여주시면서 사실 이 뉴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권 쪽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소화하기 쉽지 않은 뉴스라고 보이는데 오늘 의총 결과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주변 그동안 이제 방송 안 나갔던 거예요, 딴데. 이 이슈 안 다루고 싶어가지고. 예.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당내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이제 절차적 문제를 처음 제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도 좀 많이 받았었고, 특히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서 했었던 비판점이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를 또 비판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날 제가 비판했었던 것은 1인 1표제를 투표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찬성을 눌렀고, 그 1인 1표제의 취지는 작은 사안이라도 당원들에게 당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묻고 결정하겠다라는 날인데, 합당이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제안합니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순서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날은 안 맞다라고 이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시기 절차에 대한 문제가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뭐 지지자분들도 많이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 할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남았던 게 이제 실익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익의 문제. 실제로 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이 실익인가? 아니면 큰 실익이 없는가를 따져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99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각제 반대와 지방자치제 실현을 하자고 13일 동안 단식을 하셨습니다. 단식을 하고 나서 1991년부터 상반기에 지방의회 선거가 시작이 됐고 1995년 6월 27일에 제1회 동시지방선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선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했을 때 구의원이나 군수나 구청장 몇 개를 졌다고 여당이 승리했다 패배했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다 패배했다를 얘기할 정도면 적어도 시장, 도지사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요 접전 지역이라고 하는 부울경을 민주당이 탄압할 수 있냐, 또 서울을 민주당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가 그 정당을 뭐 유지할 수 있는 요건데,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후보들 중에서 주요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주요 탈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 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조국 대표께서도 사실은 출소하고 난 이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제가 합당을 그 당시에는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좌완투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지방선거 다가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에 내가 국민의힘 좋을 일을 하겠냐? 라는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거는 합당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선거 연대까지는 하겠다라는 걸 열어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승리했냐 패배했냐를 나눴을 때
민주당에게는 합당이라는 틀은 큰 실익이 없다. 아마 이 결론으로 의원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게 각자의 흔히 말하는 좋아했었던 의원들이나 좋아했었던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의 스피커에 따라서 원색적 비난까지 가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 상황은 좀 아쉽습니다. 네. 실제로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오늘 어제 나왔었던 통일시장 보면 오른쪽에 약간 원형 탈모 오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도 돌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약간 비어있는 모습, 옆모습이 포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대통령이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걸로 싸워야 되느냐. 싸워야 할 만큼의 합당을 해야만 승리할 사안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 사안이 아닌 상황이라면 저는 현재로서는 합당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로서 가는 것이 당원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조국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심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서는 당연히 섭섭해할 거라고는 전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네. 이 논의가 좀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장동혁 부정선거 입장 변화 없다. 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건가요? 네, 바로 어제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장동혁이든 누구든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배신하면 버린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윤핵인과의 절연이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장 대표가 계엄5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핵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지니까 한마디로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그러자 오늘 장 대표는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면서 장동혁이 우리와 함께할지 답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동혁과 함께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윤핵인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김민수 최고위원도 어제 유튜브에 나가서 윤핵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도 그렇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전 씨는 곧바로 다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을 추슬러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고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한 약속을 결국 지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쪽 분야 일까지죠. 저는 진짜 너무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원래 이걸 하고 싶어 했어요.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주변 기자분들이랑 만날 때 오프라인에서는 1일 1도론을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1도씩 턴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다 돌아가면 360도 아닙니까? 제자리로 돌아간다. 180도까지만 이제 목표를 세우고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돌아가려고 하면 전환길 나와서 다시 이제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바로 이제 원상복귀 시켜서 힘들 텐데 이제는 설 전에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설 명절 민심 이런 거는 별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워낙 설 명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이제 유튜브로 다 하니까. 그리고 명절 때 가족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안 바뀝니다. 그냥 미래 각자 사는 대통령 거예요. 집안인데도 안 바뀌어요? 저희 부모님 바뀌었어요. 아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안 바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그랬지만 아버지는 바뀌셨어요. 바뀌셔서 다행인데 부모님 변화시키려면 출마 정도는 해야 된다. 출마하고 당선되면 최고인데 출마할 때 낙선하진 않길 바랍니다. 언젠가 되시는 걸로. 그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한길 씨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신념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신념이면 못 말려요. 이게 윤핵인이고 부정선거고 뭐 윤석열 대통령 수호가 신념이면 못 말립니다만 만약에 아닐 경우 어떨까? 생계형이면? 아닐 것이면. 아니라면 이제 두 가지가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뉜다. 나도 함께 턴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 같이 가자.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윤핵인 부정선 같이 얘기하다가 너네만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돼? 나 미국에서 얼마나 지금 힘들게 고생하다 들어와서 경찰 조사 받아서 지금 들어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들어가시면 못 나오세요. 근데 이제 나도 같이 갈게면 해달라. 또는 나도 지분을 달라. 라는 요구를. 왜냐면 처음에 장동혁 대표 대구 여러분 전당대회 했을 때 프레스 달고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이제 못 들어갔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한기 씨가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장동혁 처음에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그때 끝나고 나서 장동혁이 되면 저는 안 믿었지만 전한기를 최고위원 지명직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랬죠.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서 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남은 건 무엇인가? 지방선거 기간에 그렇게 자리 나눠주는 것도 많고 총괄선대위도 있고 뭐도 있고 심지어 고성국 들어가서 뭐 한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뭐냐? 나는 당원도 아니에요.
제명됐죠. 그때. 그랬네요. 왜냐면 전환기 씨 본명이 전유관 씨이기 때문에 전환길로 입당했으면 바로 잡아냈을 텐데 전유관 씨로 입당했다가 못 잡아냈어요. 내가 당원이다 하니까 전유관인 걸 본명을 찾아고 바로 날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나도 함께하는 지분이나 나도 함께 돌아갈 턴을 명분을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지지자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 쉽게 턴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까지 윤핵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엄청 돌아온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건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미 지지자들은 거기에 많이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아주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예. 자유대학. 젊은 젊은 청년들이 주축인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대학. 예. 여기는 여기는 뭐 전환길 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극우에 예. 왜 그래서 욕해요? 분파가 됐습니다. 예, 예. 노선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똑같거든요. 예. 저희가 제 진보 진영이니까 제가 봤을 때 다 똑같. 걔나 불개미나 그냥 개미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전에 민주 진보 진영에 계셨던 분들은 PD와 NL이 극렬한 노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이 거의 그 정도입니다. 오. 그래서 할배 전환길 씨 뭐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노선 투쟁이 본격화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저는 장동혁이 한동훈 날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자들 본인을 만들어 올렸던 이 지지자들의 내분을 수습하는 게 한동훈 제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고도의 정치력이 진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와도 조금 직결돼 있다. 뭐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든 저렇게 정리를 하든 민주당이 이길 것 같은데 잘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더 손쉬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손쉬운 승리한다는 것은 윤핵관 세력에 다시 한 번 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뭐 약간 아사모사하게 애매하게 출구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할 텐데 보통 이럴 때 정치권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뭐 김종인 같은 할아버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 나는 당대표로서 하고 싶은 노선을 지키고 싶은데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는 이겨야 된다고 하지 않냐. 우리 윤핵관 세력이나 부정선거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청년들 구의원 당선돼서 들어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로 설득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렇게 정상적인 인간들이 올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김종인 할배도 올 수 없고 오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천동의 정치 각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거 때마다 오시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약팔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만큼 티켓파워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의미한 총괄선대본부장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온다 해도 김종인급이 온다 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저는 끌려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이야기로 많이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는 원래 논쟁입니다. 또 이사장님 멋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좀 덜 싸우고요. 직책에 맞는 품격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임대주택 무제한 혜택 문제 있다. 네,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었는데요. 오늘 X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 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등록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에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차 지적하면서 제한 기한을 정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되 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할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인데요.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가결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토부 장관이 토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지역, 그리고 기존처럼 국가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네, 댓글창에도 제발 이번만은 부동산이라고 달릴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사고 있고 우리 삼가 맞닿은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이슈 이재명은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으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고 느끼는데 이게
지금은 먹힐 수 있는 시기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모든 게 한 악유로 맞아 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시기가 맞아 떨어지냐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내뱉은 말은 지키려고 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던 것인데 2021년 LH 사태가 터지고 민주당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열린 서울과 부산에서의 지자체를 뺏깁니다. 그 결정적 얘기는 역시나 부동산이었고, 근데 그때는 왜 부동산의 폭등기가 다시 될 수밖에 없었냐를 따져보면은 결국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유동성이었죠. 예.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을 투자할 곳이라든지 돈을 쓸 곳이 부동산으로 솔직히 몰빵된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벼락거지란 단어도 나오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막 커뮤니티에 불이 붙고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불장에서 실제로 차익을 얻거나 부동산의 두 채 세 채를 얻었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아무리 벼락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인 기준으로 부모님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직장인 기준으로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합산하면 상위 7에서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1%를 최대치라 하더라도 100명 중에 11명이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나머지 89명이 배합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먹혔어요. 그렇죠.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구나를 느끼고 실제로 아주 극소수 있는 사람만 몇십 채, 몇백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없앤다 하더라도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유동성 장세였을 때 집값을 한 채만 계속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집 너무 하지 말고 그냥 내줘라. 그걸 내주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게. 이렇게 시작했었던 대책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혜택을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런 걸 시도하려고 하고 11월에는 부동산 감독원까지 출범을 시키고 사실상 인지수사권까지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의 혜택은 이제 원래 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동산으로 장난질 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1월에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켜서 폐가망신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올해 1년 자체가 거대한 부동산 대변혁의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키워드가 하나 더 있죠. 그럼 투자를 머니 부분을 통해서 코스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투자처를 새로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악의가 맞아 떨어지면서 올해는 좀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 네, 그리고 5월 9일이 중요한데 지방선거 딱 한 달 전 정도거든요. 올해 지방선거 6월 3일인데 평시 같으면 이제 5월 9일에 이런 거 있으면 유예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미리 1월 말부터 김을 빼기 시작하고 강력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고 그 사이에 작은 문제라기보다는 작은 노이즈는 발생할 거예요. 뭐 내가 집을 청약을 당첨됐는데 못 들어간다. 갑자기 대출 규제 때문에 자잘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자잘한 내용이 실제 사례가 어떤지를 우리는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실제로 지금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해독기가 진짜 있다. 극소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만은 부동산 죄송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아이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석 혼인신고하면 호구라는 말이 있다. 네, 당사자가 나오셨길래 저희가 적용용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혼인신고. 네, 어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참석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김민석 총리에게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창석 이사장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라는 글이 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이 닫혀버린다. 누군가는 연봉 높은 청년 둘이 결혼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임금소득으로는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는 좌절감이 있다라고 직구를 날렸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지금 피드백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혼인신고하면 호구다라는 말이. 근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될 줄 몰랐어요. 쇼츠로도 엄청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쇼츠 처음에 올렸던 채널의 쇼츠가 지금 150만 회가 넘었는데 그런 일이 제 인생에 없거든요, 사실. 매일 그렇지 않아요. 수만 명이 보는 채널에 그거는 이제 출연하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드립용입니다. 드립용인데 이 진지한 발언이 이렇게 네. 퍼질 줄이야. 결국은 아직까지 이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틀 전에 탐사 보도가 올라왔어요. 강남에 소위 말하는 이름만 말하면 굉장히 영어 이름으로 된 어려운 30억에서 50억짜리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이 있어요. 절반 이상이
부모님한테 상속 증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30억만 돼도요, 여러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개인 둘이서 돈을 벌어서 15억씩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한데 절반 이상이 부모님한테 상속 증여를 받는 게 뭐냐? 혼인 신고하면은 대출의 상한선이 제한 걸리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금액이 한 명 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 뭐냐? 결혼식은 하되 혼인 신고는 안 하고 각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삽니다. 아. 그렇게 집을 만들고 가족관계 등록본을 떼보면 내 이름 밑에 자녀 이름은 나와요. 아빠 이름 밑에 자녀 이름, 엄마 이름 밑에 자녀. 근데 아빠 엄마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예. 기형적 형태를 이용하는 이유가 세제나 대출 형태에서 너무 청약이 아닌데 너무 불리해지니까. 적어도 혼인 신고를 해서 혼인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불리한 것보다는 장점이 많아야 되지 않나. 예. 최소 불리한 건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심 발언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권고, 의견 전달이었는데 워낙 저희 또래 세대들이 열광하니까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예. 네. 청년재단이라는 곳이 이렇게 정책으로 화제가 된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이사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네. 짧거든요, 이 코너가. 근데 그러네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종종 나오겠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민주당에 힘든 일이 없다면 네. 당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네, 얼른 정리되길 바라면서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2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성철의 나는 솔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옥수는 누구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